네. 자,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 관리에서 세 번째 작업은 연말정산 작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이 사원과 부양가족 등록, 그게 이제 하나의 작업이고, 두 번째 작업이 일반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자료 입력, 그러면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까지 작성하는 거. 요게 이제 두 번째 작업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작업 연말 정산하기. 이렇게 TAT급 시험에서는요, 근로소득 관리를 세 묶음으로 출제를 합니다. 연말 정산 하나, 급여 자료 하나, 그 다음에 부양가족 등록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출제할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해야 될 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연말정산이 제일 쉽습니다. 네, 연말정산이 제일 쉬워요. 자, 연말정산이란 뭐냐?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죠. 여기 정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일용 근로자는 제외다 이랬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로서 모든 계산이 끝납니다.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고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는 일반 근로자이죠. 일반 근로자. 그래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이러한 것 등을 일괄적으로 정부가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으로 매년 자료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정부에서 집계된 거 외에 추가로 지급된 거, 이거는 본인이 자료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집계되는 거 플러스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은 추가적인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 자료는 따로 발급받아 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그 회사에 연말정산 담당자가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연말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둘 이상 근무지가 있는 경우, 근무처가 둘 이상인 이중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직장 두 군데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야간에도 어느 직장에 다니고 주간에도 뭐 다닌다든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월화수는 A라는 직장, 목금토는 B라는 직장,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어떤 형태든 간에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요, 소득자는 주된 근무지에다가 주된 근무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근무지 신고서라는 걸 제출해서 내가 여기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라는 걸 제출을 하면은 거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에게 그 회사에서 제출을 해줍니다. 또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한 군데서만 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해당 과세기간에 중도에 퇴직을 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 대한 과세기간에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현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네. 종전근무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전근무지에서 중도퇴사 정산한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 가져오면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연말정산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회사에 지금 우리가 입력한 자료를 보면은 8월 달에 성동일 씨가 우리 회사에서 퇴사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중도퇴사 정산을 해서 줬어요. 그러면 성동일 씨가 만약에 9월 달 한 달은 쉬고 10월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을 했다. 그러면 10, 11, 12, 24년도 회계 기간에 3개월간 다른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에서 현재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월 달에 연말정산을 그 직장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회사가 발급한 중도퇴사자 정산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 그러니까 3일전자, 우리 회사가 3일전자잖아요. 3일전자의 8개월치 근로소득 플러스 지금 옮긴 회사의 3개월치 근로소득 해가지고 연말정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동일 씨 같은 경우는 더 감면받을 환급받을 세액이 더 높아질 확률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도퇴사자 정산할 때 아무것도 제출을 안 한 걸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비 세액공제, 또 기타 여러 가지 세액공제 이런 거 안 한 걸로 봤단 말이에요. 그럼 제출했을 때 더 결정세액이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해가지고 연말정산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종전근무지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다. 자, 재취직자의 연말정산은 우리가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무슨 표가 하나 있는데 이 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네. 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메뉴 이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거. 네, 거기에 가서 우리가 이 메뉴에 들어가면 탭이 3개가 있어요. 연말, 중도, 총괄 이런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는 연말 탭에서 할 거고요. 중도퇴사자 정산을 할 때는 중도 탭에서 할 거고, 네. 총괄은 연말과 중도가 다 합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입력 방법이나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는 게 좋겠고, 연말정산 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연말정산이라는 정산 탭, 정산 명세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 거기에 항목이 이렇게 엄청 많을 거예요. 네, 그 항목을 설명을 다 해놨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대략 알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쭉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네, 이미 이론 때 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3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거기에 박스에 1번 박스 보면은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여부,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랬어요. 네, 참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여기 이제 소득공제도 있지만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자, 보험료를 판단할 때는요, 여러분, 그 보험료의 피보험자의 나이와 소득을 다 만족해야 돼요. 동그라미가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해당이 돼요. 보험료를 지난 23년도에 보험료 지급한 게 있는데 내가 23년도 보험료 지급한 거를 연말정산을 못 받았어요. 제출을 안 해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25년도 연말정산할 때 그 23년도 보험료도 같이 제출을 해서 연말정산 반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는다. 자, 그래서 보험료는 전부 다 동그라미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 전부 다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까다롭다는 거죠. 조건이. 보험료가 세액 공제 여부가 가장 까다로운 거예요. 피보험자의 나이 요건도 맞아야 돼요. 소득 요건도 맞아야 돼요. 거기다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근데 기부금을 보세요. 예, 기부금은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기부자의 나이는 따지지 않아요. 소득만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부한 건데 작년에 기부한 것을 그때 세액공제 적용을 못 받았다. 그러면 작년도 거도 같이 이번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부금은 굉장히 적용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자, 소득 요건을 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아버지가 소득자인데 직장인 아버지가 소득자이고 22살 된 22세 대학생이 있는데요. 22세 대학생인데 무직이에요. 학생이니까 무직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22세 대학생이 성당에 다니는데 성당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이게 교회 종교단체에 이렇게 돈 내는 것도 기부예요. 종교단체 기부금이라고 해서. 자, 그런데 나이 요건은 원래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볼 때 자녀의 나이 요건은 만 20세 이하지 않습니까? 20세가 넘었죠. 그러니까 나이를 안 본다 이거예요. 기부금에서는 22세든 30세든 나이를 안 봅니다. 그런데 자, 무직이니까 소득이 없다는 거죠. 예, 소득은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소득은.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 학생이 성당에 1년간 기부한 거, 그 기부금 명세를 교회에서 성당에서 떼어오면은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22세 대학생인데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또 알바를 해가지고 근로소득이 있어요. 네. 마트에 나가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마트에 나가서 계속 알바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마트에서 근로소득 급여를 지급하죠. 그것이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이 넘습니다. 500만 원이 넘어요. 한 1000만 원 된다고 보면은 이 대학생의 기부금은 입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소득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되는데 알바하니까 총급여가 500만 원이 넘었다라고 하면은 입력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부금은 소득만 요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보험료는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비 볼까요? 교육비. 예. 아까 그 22세 대학교 다니는 자녀의 교육비를 생각해 보세요. 교육비 나이 안 봐요. 소득은 봅니다. 만약에 1000만 원씩 급여를 버는 학생이다 그러면 자기가 벌어서 교육비를 납부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 돈으로 교육비를 납부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반영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면 뭐예요? 교육비 입력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근로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나이를 안 본다 기억하시고.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도 교육비하고 똑같아요. 소득만 없으면 됩니다. 나이 안 봅니다. 그리고 근로기간에 지출한 신용카드예요. 그 다음에 의료비를 보시면은요, 나이도 안 보고 소득도 안 봅니다. 의료비는 나이도 안 보고 소득도 안 보고요. 근로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다 해줍니다. 아버지가 지출한 그 소득자인 아버지가 지출한 거.
그래서 아까 그 대학생이 알바를 하는데 대학생 자녀가 알바하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아버지가 의료비를 카드로 지출했어요. 아버지 카드로. 그러면 아버지 카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소득공제해주고 또 의료비 지출액으로 봐서 세액공제도 적용해줍니다. 그 자녀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는 그걸 소득도 안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료비는 X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자금하고 연금은요, 이런 요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왜 안 보느냐? 본인만. 주택자금 관련된 소득공제 또는 월세 세액공제 이런 것은 본인이 지출했은 거예요. 본인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나이 요건이다, 소득 요건이다 이걸 보지 않습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명의로 지출한 연금 납입액만 적용을 한다. 비고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고에 있는 거. 자, 기부금에서는 본인 지출 기부금만 적용해 주는 게 하나 있어요. 기부금 중에서. 그게 정치자금이에요. 아들도 정치자금 기부를 하고 소득자인 그 아버지도 정치자금 기부를 했다. 근데 아들 거는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자금은 소득자 본인 것만 기억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비에서 비곤안에 있는 특이사항은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공제 불가능해요. 직계 존속. 그때 아마 이론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불가능. 근데 되는 경우는 뭐냐? 직계 존속의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 아닌 일반 교육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일반 교육비를 말합니다.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의 비고에 있는 특이사항 보시면은 형제자매 건도 안 돼요. 자녀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 요건이 맞는다면 입력이 됩니다만은 형제자매는 소득 요건이 맞든 안 맞든 형제자매 거는 무조건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특이사항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표는 매우 중요한 표예요. 이 표가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야 소득공제하고 기본공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를 입력할 때, 이거는 입력을 해도 된다. 이건 입력을 하면 안 된다. 이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판단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요, 오늘은 아무래도 실습은 못하고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갈 것 같네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표를 보면은요,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세액공제만 적용하고 소득공제는 적용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의료비. 자, 의료비에 신용카드를 썼어요. 그러면 의료비 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해서 중복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원비 중에서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를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취약전 아동이 아닌 경우는 중복 적용 안 되죠. 왜냐하면 세액공제가 안 되니까. 취약한 아동은 아동이 아니죠. 취약한 학생은 세액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취약전 아동만 따져보자 이거예요. 자, 취약전 아동의 교육비, 학원 교육비. 자, 교육비 세액공제도 되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됩니다.
중복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복 구입비를 생각해 봐요. 교복을 신용카드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도 해주고요. 교육비에도 세액공제 적용해 줍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교복,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그 다음에 의료비, 이것은 신용카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포함시켜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에도 다 입력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카드에는 입력하면 안 돼요. 세액공제만 적용받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기 카드는 다 XX 돼 있죠? 카드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메뉴에다 입력하느냐 하는 건데 시험에서 어떤 탭에다 입력하라고 다 알려줍니다. 그것을 외울 필요가 없고요. 또 외우기도 그렇죠.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311페이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기 그 자료 1, 2, 3, 4 나오는데요. 김현철 씨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보고 그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다가 입력하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우리가 숙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는 접어두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